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0.2 부분에서 남아있는 나머지 네 가지 규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특히 은행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센시티브한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변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의 어떤 마켓 밸류 같은 것이 토탈 에셋 같은 것이 막 휘청휘청 하면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시나리오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 됐든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규제 당국이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지금 미국 이야기니까 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뭐 요런 어떤 뭐 법률 뭐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금융 당국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금융기관은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절차를 잘 따지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부 통제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를 가정해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최대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밸류 앤 리스크 분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금융 당국이 감독기관이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로 나와 있는 disclosure requirement는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반 회사처럼 적합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어떤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요 디스클로저 리콰이어먼트를 통해서 만약에 잘 못하고 있으면 뭐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젤 2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SEC,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어, 니네 총 대출해준 거 얼마야, 리저브 얼마냐, 자기 자본 얼마냐, 니네가 하고 있는 오프 밸런스 쉿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최소한 금융 당국에게는 뭐 주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정보 공개를 좀 빡세게 금융기관으로 시키는 이유,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게 2002년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이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회계 과목을 들으신 분은 이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법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센 어떤 정보 공개, 깨끗한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뭐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 규제들이 다 쉽게 말을, 이렇게 영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라 그렇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여기 지금 일곱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들은 미국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 어, 대신에 아니 뭐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가 금융기관들이 하도 금융 소비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해서는 지금 뭐가 생겼냐면 금융 소비자들한테 도대체 대출을 하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이 두 번째 법을 통해서는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그 신용카드 쓰는 소비자들한테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그 뭐 할부율이라든지 이자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밝혀라. 그리고 뭐 또 금융 소비자들을 뭐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 뭐 그 출신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금융 당국이 만들므로써 이제는 금융기관이 다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소비자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에 지금 일곱 번째 규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컨슈머 프로텍션을 금융당국에서 금융기관들한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미국 어떤 서민 계층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대출 어떤 계약서에 사인할 때 도대체 이게 뭐 위험은 얼마 정도인지 뭐 아니면 금융 상품 같은 거 살 때 뭐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아니면 증권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뭐 원금 보장된다 뭐 좋다 뭐 좋은 거다라고 해서 샀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막 항의해도 근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잘 해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가 은행의 경쟁에 대한 제한입니다. 왜 이러한 경쟁을,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끼리의 경쟁을 제한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너무 금융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더 자기를 고객을 끌어올려고 아니면 자기들 중에 더 수입을 내려고 하면서 요런 뭐 모랄 해저드라던가 아니면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행위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지점을 더 다른 주에, 미국의 경우 다른 주에 내는 거나 이제 그런 거를 제한을 하고 있었고, 또 요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는 것을 통해서도 뭐 너무 심각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금융기관들, 그러니까 뭐 은행, 아니, 카드사, 뭐 생명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캐피털, 뭐 리스사 이런 어떤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 회사들이 어떤 은행이 하는 영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지 같은 거를 했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쨌든 이거 우리 저번 동영상에서도 이런 말 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당국이 금융기관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 과정에서 비효율,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가만히 알아서 하면 더 효율적인, 더 뭐 잘할 수도 있는 거를 어떤 제한을 하게 되면 이런 비효율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왜 94년에 없어졌고, 이 글래스 스티걸 액트가 왜 99년에 없어졌고, 그래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바로 나오는 11단원에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이름 같은 거를 지금 뭐 연도랑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 남아있는 10.2 부분까지 공부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